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박상혁 변호사,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박가영 앵커가 준비한 숫자로 읽는 1번지를 통해 오늘의 주제 숫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숫자로 읽는 1번지 오늘의 숫자는 3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박찬주 전 육군대장 영입을 놓고 혼란을 겪었던 자유한국당에 인적 쇄신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3선 이상의 중진 용태론이 나오는 건데요. 인적 쇄신의 활시위를 당긴 건 친박계 재선인 김태흠 의원입니다. 3선 이상 의원들을 콕 집어서 총선에 불출마하거나 당선 약세 지역에 출마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이게 신호탄이 됐을까요? 박근혜 정권 청와대 수석 비서관을 지낸 유민복 의원이 오늘 오후 한국당 현역 가운데는 처음으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국당 초선 의원도 내일 모임을 갖고 중진 물갈이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으로 알려져 쇄신 바람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황교안 대표, 박찬주 전 대장 영입 후폭풍에 인적 쇄신 요구까지 지금 숙제가 많아진 상황인데요.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열어 보수 진영의 통합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의도 1번지에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숫자로 읽는 1번지였습니다. 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후 3시에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할지 참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 요약을 하면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 총선 일정을 감안해서 보수 진영의 통합을 위한 기구를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모두 발언 13분가량 진행된 모두 발언 이후에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과 그리고 또 우리공화당과도 통합을 위해서 직간접적인 소통을 해오고 있다. 이런 얘기로 압축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제 그 황교안 대표의 오늘 긴급 기자회견은 가장 큰 주제가 이제 보수의 통합입니다. 보수가 분열됐기 때문에 지난번 탄핵 사태도 겪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정권도 뺏겼고 뭐 정권 뺏긴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지금의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적인 경제 실패, 그다음에 안보 불안 이런 것들을 국민들로부터 확실하게 안심을 주기 위해서는 다음번 총선 승리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보수 자유우파 대통합이 필요하다라는 큰 대전제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요. 한 가지 제가 이제 시각하게 저거는 참 꼭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의원 정수 270명을 네. 말씀하셨어요. 네. 그 내용은 뭐냐면은 바로 자유우파라고 이렇게 표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현재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성을 해서 패스트트랙에 찬성했던 그런 분들하고는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바른미래당을 예를 들자면은 손학규 계획은 안 하겠다. 다시 말해서 유승민 계하고 안철수 계는 우리가 통합의 대상이 되지만 네. 손학규 계는 우리가 통합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 선을 분명히 그었다는 점에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보면 뭐 바른미래당이라고 직접 언급한 게 아니고 그냥 유승민 의원을 또 직접 말을 했기 때문에 뭐 이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이제 뭐 인적 쇄신이나 이런 얘기들은 없었습니다. 좀 기대했던 내용과 실제로 좀 얘기했던 부분들 비교하면 좀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뭐 기대했다기보다 예상했던 뭐 내용이었는데요. 조금 뭐 이렇게 원인을 좀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그 당내에 큰 세력이 없습니다. 즉 친박 세력 위에 지금 소수에 타 있는 꼴로 그런 뭐 일종의 그 박근혜 정부 말기에 네. 법무부 장관과 총리를 했다는 명망과 형으로 이렇게 영입이 되어 와서 정치력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재하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아왔거든요. 예, 정치력 자체가 짧죠. 예, 네. 그리고 측근 자체가 굉장히 폐쇄적인 검사 출신이나 공무원 예. 출신으로 되어 있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번에 그 박찬주 대장 영입을 그 사건을 보면서 이분의 정체성이 과거 획기적인 50 시대에 있다는 것도 한번 보여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의 국면에서는 이런 국면 전환용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좀 안타까운 게 또다시 이 포퓰리즘적으로 270석으로 네. 의석수를 줄이겠다라고 한 것은 굉장히 좀 안타깝고요.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OECD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의회 정수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여러 가지 평가들도 있는 것이고 또 지금 패스트트랙에 타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는 많은 그 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에 있습니다. 이런 네. 상황에서 또 다시 포퓰리즘으로 이렇게 상황을 호도하기 위해서 270석으로 주의했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생산적인 논의도 아닐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학계라든지 시민사회 요구와 굉장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스럽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현실화 가능성도 없고요. 전혀 이걸로 굉장히 또 이렇게 국면만 또 논쟁만 만들면서 지금의 자기의 지금 쏠려 있는 굉장한 비판들을 호도하려는 그런 술책에 불과합니다. 274가 어쨌든 한국당이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거라서 인적 쇄신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시점적으로 김태흠 의원이 험지 출마 제안도 했었고 또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좀 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따로 이제 특별한 언급을 안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다만 이제 그 최고위원회 아침 회의 때 네. 황교안 대표 이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 총선 기획단 외에 당내 그 총선 공약단도 앞으로 준비할 거다.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계속 해나가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예. 굳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제 그럴 또 특별한 언급할 필요는 없었고 다만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좀 더 첨언하고 싶은 게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이제 저희 국회의원을 270명 줄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OECD하고 비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왜냐면은 대통령제 국가하고 내각제 국가하고 다르거든요. OECD 국가 중에 대부분이 내각제 국가예요. 예. 대통령제 채택하는 국가는 몇 개 없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하고 우리인데 미국을 예를 들면은 대한민국하고 면적 비교하면은 몇십 배 되죠. 인구 비례에도 미국 인구가 거의 2억 5천만이니까 5배입니다. 그런데 미국 국회의원이 얼마 되시는지 아세요? 상하원 다 합쳐서 600명이 안 됩니다. 예. 따라서 그게 인구 비례만 따지고 면적 비례를 따지면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몇 명 되냐면 200명 선이 맞습니다. 400명도 많은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포퓰리즘적으로 비춰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대통령제라고 하는 그 권력구조 특성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흔히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황교안 대표가 이제 기자회견하는 것 중에서 이제 김태흠 의원 얘기가 나왔지 네. 않습니까? 김태흠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를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어요. 첫째는 보수 우파, 특히 자유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 정신이 뭐냐면 자기 희생이에요. 이 자기 희생이 없으면 보수의 품격이라고 감히 거론해서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영남권이나 강남 3구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과거는 여당에서 출발했던 분들인데 지금은 야당이 됐지 않습니까? 네. 과거 여당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친이든 친박이라는 대통령의 편에 붙어가지고 아주 편승해서 당선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편하게. 이런 분들이 자기 희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과거에 여당에서 실컷 누렸으니까. 근데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 문제는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황교안 대표도 좀 희생해라 예. 하면서 마치 이제 해석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비례대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좋습니다. 근데 황교안 대표의 고향이 어디냐면 용산이거든요. 만리동 고개에서 용산 서계동 쪽이란 말입니다. 예. 그 용산에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현실을 가만히 놓고 보면은 지금 여론조사가 어쨌든 간에 차기 대선 선호도 지지 1, 2위가 이낙연 총리하고 황교안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도 빨리 총선을 생각해서 이낙연 총리에 빨리 당으로 복귀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총선에 얼굴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황 대표도 마찬가지 당의 얼굴이에요. 그럼 이분들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지원 유세 요청이 올 텐데 험지 출마라고 해가지고 자기 선거에 매몰되면은 이분들이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사장시키게 역할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비례도 좋은데 다만 비례를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비례대표 하실 때 어떤 뒷번호를, 일이면 뒷번호 예. 받으셨잖아요. 여기까지 내가 하겠다. 황교안 대표도 만약에 비례를 받겠시면은 10번 바깥으로 받으시면 돼요. 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지 않나요? 아니요. 할 수 가능하다.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김태흠 의원의 어제 발언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네. 김태흠 의원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만약에 조금 우리가 토론의 내용 중에서는 뭐 좀 쇄신의 내용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쇄신을 하려고 하면 쇄신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결국은 친박계 의원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예. 친박계 의원들은 바로 지금 황교안 대표의 가장 지지 기반인 의원들인 거고요. 그래서 저는 김태우 의원의 어제 기자회견은 근데 김태우 의원이 뭘로 활동했더냐면은 이른바 친박 간별사로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홍준표 대표도 아니 친박 간별사로 활동한 사람이 갑자기 무슨 기자회견이냐 이런 SNS 글도 올리셨는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 김태우 의원의 어제 기자회견은 일종의 좀 친박의 선제 공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교안 흔들기다. 아니 미리 공격을 기선을 잡아놔야 예. 나중에 이제 자기들한테 들어올 칼날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일종의 좀 알박기 뭐 이런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이 없다라는 것은 당내에서도 이분의 활동이 그동안에 보여준 홍준표 대표의 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충분히 큰 진정성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각에서는 김태흠 의원이 얘기한 영남권 그리고 강남 3구, 그러니까 일단은 본인의 지역구는 충남 서천 이쪽이니까 충남 쪽이니까 자기 희생을 전제하지 않는 용태론이 과연 얼마나 힘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지적들도 하고요. 또 뭐 김태흠 의원의 얘기대로라면 거기에 해당되는 부산에서 4선을 하고 있는 김정은 의원은 그런 중진 용태론에 대해서 나가라 말라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공개 반발까지 했습니다. 이게 어떤 쇄신, 중진, 용퇴론이 이렇게 부드럽게 당에 반영되고 뭔가 그 불쏘시개 역할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정은 의원님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본인이 이제 더 이상 정치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미 밝히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니까 이제 하실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네.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적어도 3선이나 4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을 물갈이할 때는 명분을 줘야 된다. 네. 다선이기 때문에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것은 마치 무능하니까 나가라는 이런 입장으로 비칠 거 아니냐. 네. 정치를 몇 선씩 해온 그 명예가 있는데 그러니 예.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거냐면 그 총선 룰을 만들 때 예를 들어가지고 영남이나 강남 3구에서 3선 이상 하신 분들은 무조건 거기서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 총선 룰을 네, 만들어라. 룰을 정하자는 예. 얘기예요. 그렇게 차라리 그렇게 해서 공천 룰이 정해졌는데 거기에 누가 항변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거기에 순응해가지고 좋다. 그럼 나는 영남 대구에서 나 3선 4선 했으니까 이번에는 강북으로 가겠다 하면 가시라 이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예를 들어가지고 마치 망나니 칼 휘듯이 3선은 무조건 무능하니까 나가라 하는 이런 형태의 인위적인 물갈이는 오히려 명예롭지도 못하고 당내 어떤 총선 승리 전략에도 안 맞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김태흠 의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거기에 또 3분 정도가 이렇게 3분 이상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가지고 홍준표 전 대표, 김병준 비대위원장, 그 다음에 이제 김태호 경남지사, 그 외에도 몇 분들 더 계시겠죠. 원외에 이제 오랫동안 계셨 분들. 이분들이 전부 이제 어디를 딱 얘기하냐면은 갑자기 이제 조국 사태 이후에 영남권에서 갑자기 자유한국당 분위기가 쏠리니까 은근슬쩍 편승해가지고 대구로 나간다, 어디 저 고향이 어디로 나간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건 안 된다. 적어도 당을 이끌었던 분들이라면은 자기 희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김태흠 의원이 얘기했던 자기 희생은 거기에다 방점을 둔 것이지 다른 데 방점을 둔 건 아니다라는 그런 저는 개인적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자기 희생을 얘기한 유민봉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미칠 여파는 어느 정도나 될 거라고 보십니까? 유민봉 의원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부 당시에 그 정책기획수석을 했던 분이고 네. 이제 비례대표 의원인데요. 이미 여러 차례 조금 불출마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아마 공개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유민봉 의원 자체가 크게 당내 위상이 있거나 또는 지역구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정치적 큰 의미는 두고 있지 않고 실제로 지금 우리 이경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전에는 불출마할 듯한 의사를 보였던 분들이 최근에 좀 철회를 할 이런 움직임이 있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내에 큰 반향을 좀 일으키긴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정은 의원이 반발하는 것도 예전에 호가호위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또 몇 선이니까 나가라 마라 하는 것이 당내에도 다른 큰 영향을 미치기에는 그분들의 희생이 전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큰 영향 자체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오늘 황 대표가 집중적으로 이야기했던 보수 통합 여기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과 직간접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앞서서도 그런 분위기를 띄웠을 때 당내 친박계 특히 반발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진척이 있는데 좀 반발이나 또 이탈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통합을 해나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통합의 당위성에 대해서 이제 황 대표가 오늘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몇몇 여론조사 상으로 볼 때도 특히 이제 오늘 아침에 그 발표된 모 언론사 여론조사를 보니까 보수 대통합이 이룰 경우에 지금의 민주당하고 상대 근접해 있다. 지금은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조국 사태 이전으로 돌아갔으니까 한 15% 뭐 크게나 20%가 차이 나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만약에 보수 대통합이 이룰다면은 거의 근접해서 해볼 만하다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보수 대통합은 이건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최대 과제입니다. 다만 오늘 아마 이제 구체적으로 그 방안은 발표 안 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온 게 뭐냐면 필요하다면은 자유한국당을 해체해서 제3지대에 보수 자유 우파들은 다 모여는 해쳐 모여시기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네. 아니면은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지금 유승민 대표를 비롯한 그분들이 탈당을 안 했으니까 탈당을 해서 정당을 만들면은 당대당 통합 방식도 있을 수 예.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섣불리 뭐 해쳐 모여식으로 하자 아니면 당대당 통합을 하자 그 얘기는 아직 좀 이름감이 있으니 당내 논의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지금 내년 총선을 위해서는 보수 우파 입장에서 볼 때는 보수 대통합은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무조건 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거든요. 이것은 뭐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마 거절할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 보여집니다. 유승민 의원의 역할이 어떤 명분을 가지고 통합을 이루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공화당 쪽 입장도 있을 텐데 또 하나의 변수가 안철수 전 의원이거든요. 합류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본인의 정체성 자체는 사실은 그분의 살아온 여정을 보더라도 분명히 보수파가 맞습니다. 근데 정치의 출발을 희한하게 진보좌파 쪽에 가서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보수냐 진보냐 색깔이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이 독일에 가셨다가 지금 미국에 계시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것이 본인이 결정할 부분이라고 보고 네. 다만 이제 유승민 대표가 주장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과거 탄핵에 대해서 일체 다 인정해라 하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과거를 묻지 마세요라는 이런 식의 이제 하나의 보수 통합의 조건을 얘기하는데 저는 국민들은요 지금 탄핵에 찬성했던 반대했던 그런 거 국민들 지금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떻게든지 간에 보수 우파가 통합을 해서 다음번 총선에서 승리를 이루고 그다음에 정권 교체를 해서 경제 위기 그다음에 안보 위기 이것을 극복해라 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마 모든 조건들이 용광로 속에 다 들어가서 싸그리 녹아가지고 멋진 옥동자가 태어날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박상혁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의원님께서는 뭐 국민이라고 해서 아주 뭐 많은 국민들이 다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 것처럼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뭐 그거는 뭐 일부 뭐 그런 지지 세력들의 뭐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로 지금 보수 우파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념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구별이 없이 과거를 묻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실제로는 과연 그럼 박근혜 정부, 그러니까 국정농단과 박근혜 정부의 탄핵이라고 하는 이 헌정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건 굉장히 큰 역사 의식이고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 관련해서 뭐 일관되게 유승민 의원은 그에 대해서 인정하라는 것이고 네. 그렇지 이쪽에 대부분의 의원들은 못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결국은 저는 이 부분에 관련돼서 결국은 좀 뭐 불협화음이 나고 일부분은 뭐 우리 공화당이나 이쪽으로 좀 이탈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그리고 이쪽 보수 세력은 예전에 민주당이나 이런 것도 했던 것 같이 여러 가지 좀 창의적인 그런 통합의 과정을 거쳐본 역사가 없습니다. 예. 항상 좀 권력을 중심으로 해서 뭉쳤던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좀 창의적인 자기 희생을 전제로 한 그런 통합은 좀 가능하기 어렵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이제 국회로 가볼 텐데요. 오늘 국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전체 회의가 있었는데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예결위 전체 회의가 파행됐습니다. 오늘은
저희 산회하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의 그런 설전 이후에 그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강기정 수석의 오늘 발언부터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잘못한 것은 100번 또 필요하면 사과를 해야 되고 그날 정의용 실장과 나경원 의원의 원내대표와의 그 발언 속에서 된 얘기에 불쑥지가 끼어든 건 100번 제가 잘못된 겁니다. 국무위원들이 이구동성하는 이야기가 왜 도대체 국회는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지 않냐. 또 답변을 하면 그것을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왜 무조건 불신부터 하냐. 국무위원들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이건 완전히 의리다, 을 중에 의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강기정 수석의 얘기를 듣고 왔는데 오늘 예결위는 산회했고 원래 2시에 다시 열리기로 했었는데 산회했고 내일 예결위는 예정대로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못한 회의는 금요일 날 열린다고 하는데 그 또한 또 예정대로 될지 안 될지는 이 이른바 강기정, 나경원 이 설전 파문이 어떻게 귀결되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몸을 낮추는 모습은 보였는데 또 그렇다고 하면서 또 완벽하게 상대방의 마음을 돌려놓는 데는 또 그렇게 좀 부족함이 있는 그런 발언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단히 부적절하죠. 사실은 뭐 저 자료 화면을 수업 저도 이제 몇 번 수차례 봤는데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우리 박 변호사께서도 이제 청와대 근무하셨고 뭐 저도 비슷한 곳에서 근무를 해봤는데 네. 비서는 말이 비자가 은밀할 비자입니다. 비서가 앞에 나서는 순간 자기가 모시는 주군이나 자기가 모시는 분에 대한 예의를 완전히 그 역전시켜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네. 많이 생겨요. 예. 특히 청와대가 어떤 곳입니까? 바로 대통령을 모시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비서는 정말 조심을 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그분이 그 청와대 수석을 펴서 모든 비서관 행정관들이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냐면은 내가 희생을 해서 대통령께서 비춰내야 되고 내가 희생해서 국민들이 대통령을 바라볼 때 안심을 해야 된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근데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 전되면 그 중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강기정 수석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나도 국회의원 해봤어. 똑같아. 니보다 선배야. 어쩌면 이런 생각 가지면은 이 굉장히 큰 오바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 사태 이거죠. 과거에 본인이 국회의원 몇 선을 했든 아니면 뭐 설사 국무총리까지 지냈던 청와대에 들어가서 비서를 하게 되면 철저하게 대통령의 의중을 따르는 신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거를 망각하게 되는 순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국민들이 볼 때 대통령이 불통이고 대통령이 오만하다고 이렇게 평가하시는 국민들이 볼 때는 그게 왜 그런가? 제가 볼 때 대통령 안 그러시는데 비서들이 저러니까 대통령께서 저렇게 보고를 받을 수밖에 없구나 하고 오히려 대통령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입장을 바꿔서 강기정 수석께서도 국회의원 지내 보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청와대 가서 회의를 했는데 수석 비서관이 강 의원이 막 이렇게 보세요. 아마 저분 성격에 거기서 뭐 집어던지고 난리 났을 겁니다. 역지사지를 항상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비서라는 그 본분 그걸 꼭 아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강기정 수석이 일단 몸을 낮췄습니다. 잘못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여전히 완강한 입장이거든요. 목소리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기정 수석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저께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이미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저는 강기정 수석이 더 이상 국회에 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당 원내대표께서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강기정 수석이 국회에 올 이유가 없다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니까 강기정 수석이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국당에서 만약에 사퇴 안 시키면은 예결위 보이콧하겠다 이런 전략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 총선 기획단이 굉장히
뭐 여러 가지 혁신이라든지 젊은층, 여성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못한 채로 구성되어서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고 네. 특히 인재 영입 1호인 박찬주 대장 건으로 굉장히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오늘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로 기자회견을 했고 네. 이런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좀 강기정 수석이 이미 그날 운영회에서 사과를 했음에도 네. 불구하고 CAD 지났는데 또 많은 예산안을 처리해야 되는데도 이렇게 다시 이 원내 전략으로 끌어들인 것은 그런 국면 전환용인 것이고요. 네. 제가 우리 이 자리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었는 것 같은데 지금 나경원 대표가 임기 문제가 또 남아 있습니다. 예.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었는데 네. 거기다가 지금 오늘은 유기준 의원이 이제 본격적으로 원내 전략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출마를 사실상 선언하셨어요. 그랬죠. 예.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나경원 대표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어떤 임기를 좀 연장하기 위한 그러한 책략으로 우리 이 국회 예결위를 좀 보이콧시키고 또 파행으로 이끄는 것은 굉장히 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예산안을 빨리 회기 내에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과를 좀 정중히 받고 네. 뭐 일정대로 국회를 좀 진행하는 게 국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그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경원 대표가 뭐 이제 원내대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통상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뭐 자연스럽게 그 선거 때까지 연장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또 임기를 마치는 대로 원리원칙대로 새로운 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사령탑을 새로 뽑는 경우들도 있는데 본인의 속내는 본인만이 알겠죠. 하지만 지금 박상혁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원내대표 임기와 관련해서 이번 강기정 수석과의 어떤 일들이 좀 더 장기화하려는 이런 게 아니냐는 관측도 충분히 제기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렇게 충분히 볼 개연성도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원내대표 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는 그 당 대표가 원내냐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예. 당 대표가 원내에 있을 경우에는 사실은 임기 연장 굳이 안 하고 투표를 하겠죠. 교차를 예. 하죠. 왜냐하면 만약에 원내대표가 바뀌더라도 당 대표가 원내 전략을 이어가면 되니까.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원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원내 전략까지 합쳐가지고 연장하는 것이 아마 순리인 것 같아요. 연장하는 게.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는 물갈이가 대폭될 거예요. 네. 만약에 누굴 또 대신 했는데 그분이 낙선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또 불출마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또 다시 몇 개월짜리 원내대표 하다가 총선 끝나면 다시 원내대표 새로 뽑아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전체 의견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선거 총선까지 아마 연장하는 걸로 이렇게 분위기를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강기정 수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민정수석도 아니고 정책수석도 아니고 예. 정무수석이잖아요. 그렇죠. 정무수석이 뭐 하는 자리입니까? 국회 가가지고 여당, 야당 아우르고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산안 통과시키고 이거 정무수석이 일이잖아요. 근데 본인의 위치를 망각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강기정 수석이 지금이라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목리 부린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네. 정무 라인에서 끊임없이 원내대표단 찾아가고 심지어는 뭐 소주 한 병 들고 나경원 원내대표 집까지 한번 가는 것 그런 것도 보여주셔야 돼요. 몸을 낮춰라. 그렇죠. 예. 그게 만약에 카메라에 당겨져 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목리 부리겠습니까? 안 부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정부 여당의 무한 책임이라는 것들을 꼭 청와대는 꼭 인식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뭐 주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기자간담회를 시작으로 자유한국당 얘기를 많이 했는데 더불어민주당도 오늘 의미 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 앞에 그 로텐더 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오전에 개최를 했는데 거기서 나온 이해찬 대표의 발언을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집권한 지 2년 반이 되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지난 2년 반이 아주 어려웠던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의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율이 30%도 안 되고 매사 청문회를 통해서 한 번도 제대로 장관들을 청문 절차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임명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불신임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불신임을 많이 받은 이유가 야당이
그렇게 발목 잡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네, 조금 전에 이경수 부대변인이 정부 여당이 어쨌든 국회 운영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해찬 대표는 아니다. 국회가 국민에게 불신임 받는 건 야당이 발목 잡기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생각 어떠십니까? 뭐 국정의 최고 책임은 지금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있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그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하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예. 제가 지금 통계를 보니까요.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있었던 그 17대 국회에서도 52%가 법안 통과율이 있더라고요. 근데 네. 지금 20대 국회는 30%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비판의 지금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야당도 좀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될 것은 좀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아직도 자신들이 탄핵을 당했으니까 너희들도 한번 맛 좀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속내를 가지고서 국정에 좀 발목 잡기를 한다면 또다시 선거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지금 남아있는 법안과 예산 좀 같이 좀 대승적으로 좀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야당도 협조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나 야나 민생을 걱정하고 안보를 걱정하는데 여야가 없겠죠. 다만 지금의 문재인 정부에서의 정부 여당만큼 이런 만큼 야당에 대해서 책임 미루는 여당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어저께인가요? 오늘인가 윤호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지는 것도 자유한국당 출신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네. 제가 귀를 의심했어요. 저분 저 여당 의원, 국회의원 맞나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든지 그렇게 야당 탓하면은 그러면 여당은 정말 어느 언론사의 기자분이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에서 잘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만 대보라고 하나라도 있으면 제가 인정하겠다고 하는 그 말을 저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 들었어요. 야, 정말 맞다. 그러면은 그때마다 왜 정부 여당은 왜 야당 탓을 하느냐? 그 야당을 끌고 가야죠. 형님이잖아요, 형님. 여당이면은 네. 북한의 김정은한테도 형님이라고 하면서 이것도 싫다 그래도 뭐 주고 뭐 준다 하면서 왜 같은 파트너인 국정의 파트너한테는 하도 안 주고 오히려 그쪽 탓을 하는 건지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그 정부 여당으로서의 책무는 더욱 더 커지고 깊어진다는 것을 정부 여당 관계자가 꼭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그와 같은 합리적인 사고 방식이 제가 뭐 옆에 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박 변호사님 정도만 돼도 제가 걱정을 안 하겠어요. 잠 편하게 자겠습니다. 네, 이런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미국 측 인사들이 잇따라서 방문을 하면서 방한을 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특히 데이비드 스티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방한을 해서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강경화 외교장관을 아침에 만났는데 국방부를 가서 기자들의 질문에 환상적인 논의를 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걸 좀 우리 정치권 이슈랑도 좀 묶어서 생각을 해보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소미아는 결국 조국 사태 유탄을 맞아서 종료를 철회하는 게 또 국익에 맞는다라는 발언도 했거든요. 이 일련의 지소미아 관련된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두 분께 간략하게 말씀을 듣고 오늘 자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조국 장관 건과 지소미아를 연결하는 것은 굉장히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미국의 국무부 핵심적인 인사 4명이 지금 서울에 와 있다고 네. 지금 언론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 문제와 지소미아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긴밀한 한미 간의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좀 되어지고요. 특히 얼마 전에 있었던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 네. 대통령께서 굉장히 전향적으로 대화를 이끌려고 하는 자세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위 분담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건 굉장히 구체적이고 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을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네. 좀 굉장적인 전반적인 아시아 태평양 문제에 관련돼서 한미 간의 어떤 한미 동맹에 큰 입장차가 없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분위기를 네. 이렇게 좀 환상적인 대화다. 저는 이렇게 좀 표현한 것이 아닌가 좀 관측이 됩니다. 네.
제가 언젠가도 제가 이 방송에 그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지소미아는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다. 네. 이거는 미국이 껴있는 미국의 세계 전략 속에서 하나의 동북아의 전략 가장 핵심적 전략인데 이 부분을 이해하지 않고 단순히 한일 간의 어떤 감정 문제로 지소미아 문제를 접근하면은 굉장히 한국에 손해가 올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아마 대통령께서 아베 총리하고 간단하게 대화도 시작됐으니까 이제 물꼬가 트였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물꼬가 트여졌으니까 이번 기회를 삼아서 안보는 절대로 안보 문제, 안보 차원에서 꼭 이 회담이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나기를 아마 기대하는 것이 아마 스티렐 차관보도 아마 그런 팁을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문제도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박상혁 변호사,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